예, 사실은 이런 졸속 검토와 네. 부실한 인수가 앞으로 국가에 초래할 막대한 비용, 진짜 폐가 망신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전문가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저는 네. 사실 민주당이나 또는 어떤 그 주변 또 국가 안보에 관한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데 너무 말이 없으세요. 예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총대를 맬 땐 매야 된다. 예, 이럴 때 말하나 언제 말합니까?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.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. 예.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안 한 가지 좀 여쭙고 지나갈게요.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네. 만찬회동을 했습니다. 예. 뭐 장재원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? 회동에 예. 평가하시자면? 우선 제가 그 방송이나 여러 군데 얘기했던 거는 막상 네. 두 분이 만나면 그 윤석열 당선자가 요구한 496억 원의 우선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네.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협조해주는 쪽으로 길을 열어줄 거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그 행태는 거의 자해 소동이에요. 자해. 예. 그러니까 그 통이동에 들어 눕겠다는 거 아니에요? 통이동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예,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. 왜 용산으로 가야 되느냐?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. 그랬죠. 예, 기억납니다. 이랬거든요. 예. 의식은 장소가 규정한다는 거예요. 근데 통이동에 있으면 골목대장 돼요.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. 뭐 국가 위기 관리를 하더라도 위기관리 센터에 가면 양질의 정보와 정확하고 긴밀한 시스템이 있고 이걸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갖고 국가 대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버스 안에서 하는 수준이 그게 뭐 저기 경찰서장 수준이지 그게 뭐 아니면 파출소장 거기다 통이동 그 저 골목인데 거기 그게 그 골목대장의 파출소장이지 이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?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. 예, 그리고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야 그 대통령이 있는 그 소위 안보 버스라고 하는 그 정식 명칭은 국가지도통신 차량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예, 방송사로 얘기하면 저기 중계차. 그렇죠. 이거거든요. 미니버스. 그 중계차에도 시스템은 있어요. 예, 화면도 있고. 근데 그 중계차의 시스템에 이 데이터, 이 정보가 실리려면은 어딘가 데스크나 현장에서 그걸 보내줘야 그 중계차에 이게 화면이 뜨는 겁니다. 네. 그게 위기관리센터예요. 위기관리센터가 그 대통령한테 필요한 정보, 군사, 그 다음에 외교, 그 다음에 이제 재난안전망에 관한 사항을 화면을 중계차에 다 띄울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필요한 걸 선별해서 이렇게 그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거든. 이게 저기 센터가 위기관리센터가 그 역할을 한다고.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당선자 얘기는 위기관리센터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야. 그걸 안 쓰고 차량으로도 그리고 5월 10날 청와대 개방을 하기 위해서 위기관리센터고 뭐고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저기 없애라는 거죠. 당선자가 한 표현이에요. 한 톨도 남기지 마라. 그럼 그 한 톨이 위기관리센터라고. 여기서 얘기하는 한 톨이. 그러면 이거 없애고. 그러면은 저기 버스 안에서 뭐 하냐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 전화예요. 전화. 화상전화까지인데 그러려면 그 버스에 뭘 하더라. 그냥 휴대폰 써. 뭐하러 그 버스하고 그런 쇼를 벌이고 그러냐고. 그냥 휴대폰 쓰라고. 더 잘 돼요.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뭐 경찰서장 정도의 이런 거지.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까지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된다. 그러니까 버스 타서 하겠다. 근데 그 장소가 의식을 지배하는 거고 규정하는 겁니다. 본인이 얘기하셨잖아. 그렇게. 네, 그러니까 여기는 가가지고 골목대장 하셔라. 이거예요. 얘기는. 그런데 이런 자해 소동을 하니 이게 문 대통령으로서 큰 부담이라고 이게. 저렇게 어떻게 놔두냐고.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잘 살펴서 반영해 드리겠다. 면밀히 살펴봐서 협조하겠다. 저 협조할 거라고 봐요. 이거 안 돼줄 도리가 없어요. 들어 눕겠다는데 어떡하냐고. 그래서 제가 그 방송 토론 나가서 그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. 아마 제가 안 줄 수도 없다 사실은.
어떡하냐 들어 눕겠다는데. 아니 그러면은 저 우리 집 애가 학교 안 가겠다고 자빠지고 들어 눕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? 들어줘야지. 듣고 보니까 네. 참 너무 씁쓸한 그런 그 생각밖에 안 윤당선자는 되는데. 국민하고 싸우면은 이거 국민이 져요. 어떡합니까? 지도자가 자빠지는데. 국가가 일단 살고 봐야지. 그러면 윤석열 당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먹히고 있는 건가요? 어떻게 봐야 돼요? 그러니까 대책 없이 밀어붙이니까 네. 야, 사실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뭐 정책이라고 하면 따져보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냥 밀어버리고 네. 어떤 퇴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네.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없어요. 뭐 강원도 산불 안 나고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또 뭐 옛날에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 없고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하고 없고 세월호 참사 같은 거 안 일어나고 이러면은 아무 일 없는 겁니다. 그게 뭐 통의동에 있든 뭐 용산에 있든 간에 그러고 한 아무 일 없이 집권 한두 달 지난 뒤에 내 말이 맞지? 아무 일 없지? 이상 없었지?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만일의 사태,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거지. 아니 아무 일 없으면 버스로 들어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지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기관리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. 잘할 것 같죠? 그렇잖아요. 그 MB의 광우병 소고기 사태, 또 박광자 씨가 그해 집권하던 해 금강산에서 피살된 사태, 또 천안함 연평도 그에서의 교전, 네.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사건, 세월호 참사 다 잘할 것 같죠? 막상 해보면은 아주 미묘하고 우연적인 요인에 수없이 이 사건의 양상이 지배됩니다. 이랬을 때 대통령이 어디서 무슨 말을 했냐 이거는 역사에 남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다 실패한 위기관리잖아요.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냐고. 그러는데 이런 어떤 그 위기관리에서 그 상황관리와 정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그 대통령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사건의 향배에 아주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하는 자리고 내가 국가안보 자산을 뭘 쓸 수 있고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효과를 높여서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되거든. 근데 뭐 안 되면 나 버스 안에 있을게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는 안 배우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례가 없냐? 많아요. 어떤 예를 들면 네. 2008년에 그 2월 25일 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 MB가 그 처음에 청와대 직원들 다 잘라버리고 특히 그 위기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게 군이었습니다 당시에. 청와대에 26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그 26명 중에 20명을 잘라서 군으로 되돌려보내고 그 6명이 위기관리센터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어요. 근데 4월 초에 그 지하 벙커 위기관리에 와가지고 그 센터에 와가지고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때 MB 표정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.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.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청와대 경호처 또 군 또 소방 방재청 등등에서 와 있던 요원들한테 전부 보직 해임 통보를 했어요. 당장 나가라.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는 해체해버린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그 공무원들은 왜 그 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그 무능한 퇴출 공무원 재교육 시킨다 그랬다고. MB가 그런 일을 했다고. 거기에 입교시켜버리니까 네. 어느 날 교육받는데 MBC, KBS 카메라가 들이닥치더니 찍어가더니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쫓겨난 그 김형근 그 행정관이라고 있어요. 이 양반이 그 청와대 경호실의 베테랑 출신이거든요. 하루아침에 그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고 집에 오니까 9시 뉴스에 자기 얼굴이 나오더래. 무능한 공무원으로 찍혀서 글로 보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기관리센터를 무력화했는데 5월부터 그 광우병 소고기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7월인가 8월에 그 박광자 씨가 금강산에서 사망을 했고
이러면서 연이은 막 그 사회 혼란이 조성이 됐는데 MB가 상황 파악을 못하다 뒷산에 올라가 아침 이슬 불렀다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저기 그 뭐요 이런 그 상황에서 집권 초 1년을 공쳐버리고 겨우 또 1년 정부에서 2010년에는 겨우 정권이 안정될 만하다는데 3월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뭐 정보 보고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보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합참에 있는 해군 후배가 청와대에 있는 해군 선배한테 전한 사적 라인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아주 개판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위기관리가 완전히 무너져요. 완전히. 그래가지고 천안함 사건을 4월 26일에 치르고 5월까지 완전히 정권이 헤매고 폭삭 주저앉았다가 결국 안 되겠다. 그해 5월 달에 야 위기관리센터 다시 부활시켜라. 다시 원복시켜라. 네. 이래가지고 바다 사정을 잘하는 해군 준장 김진영 준장이라는 해군 제독을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해서 다시 노무현 체제로 되돌아갔다. 그 2년을 공치고 그때 그거 위기관리센터가 이제 막 세팅될 무렵에 11월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진다고. 이때는 또 그럭저럭 상황 관리는 됐는데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뭐 전투기로 대응하냐 뭘로 대응하냐 이러는데 누가 전투기는 저기 미군 승인 없이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위기관리 포기해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합참의장이 전투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합참 장군들이 두 패로 갈라져 싸웠어. 전투기를 동원해야 된다 아니다. 그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날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합참의장이 전화해가지고 저기 지금 교전이 벌어졌는데 나 전투기 쏴도 돼? 이러니까 월터 샤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하면서 그 통역하는 그 사람을 째려본 거야. 진짜 합참의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냐고. 그래가지고 걔가 수모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끼고 그 통역해주고 사표냈다는 거 아니야. 그 황당함에. 그 전화 대답을 안 하니까 합참의장이 기분 나빴잖아요. 그러니까 저기 그 서신을 보냈어요. 주한미군 사령관한테. 서면으로 받겠다고. 쏴도 돼 안 돼.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답장이 왔어요. 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.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. 그러니까 합참은 합참대로 저 해병대 연평도는 연평도대로 일하고 있고 MB는 저기 뭐냐 왜 저거밖에 없냐 해군 함정 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걔가 대응해라 그래라.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기 NLL에서 좀 떨어진 데 있는데 뭐가지고 그래 지금 한포 뭐 이런 거 안 돼?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직은 뭐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면 공군 전투기는 없어. 그러니까 그게 미군 소관이라서 그 한마디에 또 포기해버려요. 필요하면 자기가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전화했어야 될 거 아니요. 나 대한민국 주권을 위해서 쓰든지 말든지 하겠다고. 또 전화를 안 해. 그래가지고 또 포기를 해. 예.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니까 이제 저기 그 전투기가 떠 있었거든. 그때 저기 F-15가 그때 연평도 상공에 3대가 떠 있었어요. 그런데 이걸로 쏘냐 마냐 이랬는데 MB가 몰랐어. 그때 떠있던 F-15 전투기 미사일을 안 달고 떴어. 그 정찰 활동, 초계 활동하느라고 떴는데 결국 명령을 못 내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대통령이 결심을 못하니까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또 저기 답변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직권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교전 다 끝나고 나서야 전투기 출격을 명령하는데 공군하고는 이 상황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. 공군은 공중 영역만 보지 지상의 일을 몰라요. 지상에서 벌어진 일을. 그러니까 전투기 대기를 안 시켜놓은 거야 또. 그래가지고 공대진 미사일을 다뤄야 되는데 3시간 걸렸어요. 그 공군 규정에 보면은 표적을 브리핑 받아야 되고 공군 공대진 미사일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걸 포차에 싣고 가야 되는데 정밀 유도 미사일은 느리게 가게 돼 있거든 공군 규정에. 빨리 달리지 뭐 천천히 가서 천천히 달아가지고 교전은 오후 2시 34분하고 3시 11분 2번 터졌는데 그래서 그 전투기가 9시 40분에 왔다는 거 아니야. 그 사이에 청와대 벙커는 이미 해산했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저기 위기관리센터 하나를 제대로 운영을 못한 그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있으면
시스템이 돌아가고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. 이게 내가 답답해서 아주 내 ABC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군사 상황, 재난 상황에 대해서 37개 유형의 그걸 매뉴얼을 해놓고 매일 그걸 연습하고 상황 관리를 해왔던 요원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. 그리고 어디 그 군 장성들은 전부 말이 달라. 누구는 전투기를 띄워야 된다. 누구는 안 된다. 그러니까 MB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관리센터를 없애겠다고 저러시는데 이 위기관리센터가 MB가 흠씬 두들겨 맞고 집권해서 2년 동안 흠씬 두들겨 맞고 그 교훈으로 다시 부활시킨 거거든. 노 대통령이 만든 거를. 근데 버스 안에 그게 어딨어. 거기서 누가 조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의식을 규정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 차량은 있으나 마나예요. 그러면은 보라고 위기관리는 비밀한 거야.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위기관리예요.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. 그럴 때 유능한 참모가 이런 위기 상황에 숙달된 참모가 이건 군인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. 외교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어떤 국가적인 상황을 다 보고 있을지.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거지.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상황을 몰라요. 이거 군인 말만 들으면 안 돼. 외교, 정보, 경제, 군사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는 이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본 이 전문가들의 위기관리 요원들과 함께 그 상황을 관리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국민이 하는 겁니다. 국방부가 하는 군이 하는 건 전투예요. 전투는 군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. 그 군의 얘기만 들어도 위험한 거거든. 근데 그 군의 얘기도 헷갈려. 이래가지고 2년을 흠씬 두들겨 맞고 얻은 결론이 위기관리센터 다시 부활해. 돈 줘. 이렇게 된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 와가지고 또 이걸 소홀히 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맞이한 겁니다. 2014년에.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황 보고가 제대로 됐습니까? 현장 조치가 제대로 됐습니까? 그러다가 또 그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이제 밤늦게 심각함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재해대책본부에 와가지고 그 구명정 입은 학생들을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?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게 정권의 위기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? 아니 잘할 것 같은데 안 되지. 역대 대통령이 다 잘할 것 같았지. 안 되죠. 그런데 이거는 평소에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두 번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안 하고 정권 인수를 해놓으니 버스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지금 얘긴즉슨. 저희가 지금 김종대 전 의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머릿속이 지금 아찔해져요.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. 더 아찔한 얘기 해드릴게요. 어제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앙대 이상돈 교수 그 국민의정당 그 국회의원도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? 어제 그 KBS 주진우의 라이브에 나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9.11 테러가 왜 일어났냐. 정권 인수 잘못해서 일어난 거다. 그런 말씀이세요?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클린턴 대통령 때 그 낸시라고 안보보좌관이 그 라이스 국무장관이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돼 있는데 그때 미국 대선이 법정까지 갔다고. 그 플로리다 개표가 그게 재개표 파동까지 가가지고 그 부시 대통령 취임식이 늦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정권 인수가 늦어지는데 그때 안보보좌관이 늦게 내정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. 1번, 2번, 3번. 요게 국가안보 최대의 위협인데 1번이 알카에다의 빈라덴이다.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. 북한은 3번이었대. 2번이 아마 이라크였던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런데 그 알카에다 처음 들어보거든? 빈라덴 처음 들어보거든? 그런데 그냥 픽 웃었나 봐요. 그러다가 개표가 늦어지고 취임식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
이 양반들이 그 월포이츠, 럼스펠드 국방장관, 월포이츠는 국방부 부장관, 그 다음에 럼스펠드는 국방부 장관, 라이스 국무장관 등등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저 체니 부통령 이런 어떤 그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이 허구한 날 이라크, 허구한 날 미사일 방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카에다 보고가 계속 올라온 거예요.